압도적 재미 매불쇼. 자, 우리 전민기 씨는 평소에 머리를 전혀 쓰지 않습니다. 고민하지 않습니다. 사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소중합니다. 필요합니다. 철학으로 우리 뇌를 한번 헹궈줘야 됩니다. 아, 그렇죠. 아시겠죠? 보는 분 중에 아마 저 같은 사람들 많을 거예요. 아니 그분들까지 비하지 말고. 아니, 비하였어? 팩트 체크인 줄 알았지. 아니, 비하지. 그랬어요? 너는 그냥 너 얘기만 해. 알겠습니다. 예. 자, 요런 이제 전민기 씨처럼 완전히 뇌를 방치하는 분들을 위해서 네. 철학으로 뇌를 한번 헹구는 시간입니다. 지금 함께 하시죠. 철학. 오랜만에 나와 주셨습니다. 요즘 아주 바쁩니다. 네. 박구용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박고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많이 바쁘시군요. 그리고 8월 한 달 내내 또 독일 여행 가신다고요? 예, 여행은 아니고요. 예. 연구하러. 뭔 연구를 독일에서 철학의 하십니까? 예, 이제 제가 최근에 관심 있는 게 네. 영구 평화론, 영구 전쟁론 이 두 가지 그 철학적인 어떤 그 대결이 있는데 네. 그 중에서 영구 전쟁론에 기원이 되는 사람들 좀 연구 좀 하고 오려고 가는 겁니다. 네. 그래요? 뭐 알아들을 수가 없으니까 이게 검증이 안 되네. 내가 여기서 뭔가 질문 하나 들어가서 꼼짝 못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전쟁이 계속 반복된다는 건가요? 그거 뭐 질문 자체를 못하게 만드네.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 약간 관련된 얘기 할 수 있어요. 약간. 오늘은 약간. 어떤 내용 준비해 오셨습니까? 일단 저는 출발해 주세요. 예, 출발할까요? 네. 예, 우선 그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질문하세요. 아주 쉬운 질문인데 네. 예를 들면 지금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을 가장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굴까? 대한민국을 예, 대한민국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 예, 사랑한다고 본인이 생각하는 사람. 본인이 생각하는 사람? 예, 예. 그럼 다 각자의 각자 그러겠죠. 영역인데요. 예, 그런데 제가 이제 많은 그 조직 생활을 해보잖아요. 네. 동아리도 해보고 어떤 대학이라는 조직도 있어보고 그러는데 항상 느끼는 건데 어떤 사람이 한 조직의 대표가 되면 갑자기 그 조직을 사랑하는 마음이 커져요. 그럴 수 있죠. 신기할 정도로. 대표가 네. 되면 네, 대표가 예. 되면 그렇지. 또는 본인이 대표라고 생각하면 예를 들어서 최욱 씨한테 네. 최욱 씨가 생각하기에 매불쇼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굴까? 그거는 아마 측정을 한다면 혈액 네. 검사를 하면 아마 제가 압도적 이를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예. 본인이 생각하는 게 자연스럽잖아요. 그렇죠. 이게 생각이 아니에요. 이거는 객관적인 네. 데이터가 나올 겁니다. 아마. 나올까요? 네. 그런데 자 그러면 이제 물어봐야 돼요. 그 사람들한테 예를 들어 대한민국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굴까? 그러면 저는 윤석열 대통령일 수 있다. 나라를 대표하니까. 네, 본인이 평상시 그렇게 마음을 먹을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저는 저는 그렇게 지금까지 믿으려고 노력해 왔어요. 근데 그거는 아니야. 나도. 왜냐면 지금 왜냐면- 뭐 일본에 다 퍼주는데. 왜냐하면 그것도 안 되는 사람 못 봤거든요 아직까지. 그거는 안 되는 사람이 없었구나. 못 봤어요 한 번도. 예를 들어서 무슨 뭐 태권도 협회 그렇죠. 장이 되면 태권도를 제일 사랑할 것 같아. 됩니다. 내가 봐도. 됩니다. 해병대 전후회 회장하면 해병대 제일 사랑할 것 같아. 그러니까 심지어 제가 테니스를 치는데요. 테니스 동아리 활동을 하는데 테니스 동아리 회장이 되면 갑자기 그 사랑하는 마음이 커져요. 누구나. 그럴 것 같아. 안 그런 사람 본 적이 없어. 지금. 맞네. 근데 그것도 안 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심각한 거잖아요. 예를 들어볼게요. 극단적인 경우 어떤 가장 또는 아버지가 이혼하고 싶어하는 부인과 대화해요. 부인은 이혼하고 싶다 그래요. 이유는 가정 폭력이에요. 남편의 가정 폭력 네. 못 참고 부인 이혼하겠다고 했어요. 근데 이 남자가 하는 지속적인 말이 뭐냐면 나는 진심으로 가족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럴 거. 진심으로 가족을 사랑한다는 게 그 방법은 아무리 쓰레기라도.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진심으로 가족을 사랑한다고 하는 거고 그 방법이 비록 부인에게 폭력을 행사하면서까지도 본인이 확신을 갖고 있어요. 본인은. 그리고 그 행동을 제외한 다른 행동을 보면 또 그럴 법도 해요. 예를 들면 부인에게 그런 폭력을 행사하지만 다른 방식으로 부인한테 굉장히 노력을 한다든가 자녀들을 위해서 뭐 한다든가 이런 게 있어요. 그럼 이때 부인이 물어보고 싶은 게 딱 하나인 거예요. 당신이 사랑한다는 것이 가족이냐 가족 구성원이냐는 거예요. 그리고 건강한 가족 사랑이란 가족 구성원을 사랑한다는 것이지 가족이란 제도를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가족 구성원 한 명 한 명을 사랑한다는 게 정상적인 가족 사랑이죠.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런 논의가 네.
아주 상식적인 논의야. 그렇죠. 근데 이 대통령한테 그조차 적용이 자, 안 된다는 거네. 그러면 가족 구성원을 사랑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사랑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단계가 나쁘지만 가족이란 제도라도 사랑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시스템이라도. 네. 그런데 그것조차 확인하기 어렵다면 이거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제가 본 이 나라가 위험하다는 이유는 바로 이 지점에 있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는 거거든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 가족 구성원도 아니고 가족 제도도 아니고 오로지 자기밖에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닐까? 심지어 이것도 이 단계도 좀 위험하다는 거예요. 자기 사랑도 없는 것 같다는 거야. 그래요? 예, 이게 아주 심각한 지금 상황이다 우리가. 그렇게까지 국가가 보세요. 총체적으로 심각한 위기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살펴보기 위해서 이분들이 비교적 우리나라 보수 정당들이 또는 세계적으로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는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철학자가 있어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철학자라고 알고 있지 않은 사람이죠. 네. 경제학자. 경제학의 아버지 그럼 누구죠? 경제학의 아버지요? 예. 경제학의 아버지 정도는 너도 알겠지. 그렇죠. 모르니까 넘긴 것 같아. 아이고 이것도 몰라. 내가 해? 해. 아담 스미스. 그렇죠. 야. 아담 스미스. 와 진짜 무식하다니까. 얘는요 진짜 무식해요. 네, 설마. 아니, 진짜. 아담 스미스 알지. 아담 스미스. 스미스가 네. 역할을 아는 거죠. 역할을 아는 거죠. 예. 와. 샘 그죠? 스미스도 아는데. 예, 애덤 스미스. 네. 애덤 스미스라는 사람은 언뜻 생각하면 경제학자로 알려져 있잖아요. 경제학자로 알고 있었어요. 보이지 않는 손. 네, 그런데 네. 사실은 이분이 사실은 첫 번째 대학교에서 강의를 한 과목이 뭐냐면 논리학이에요. 그랬어요. 네, 그리고 철학을 주로 가르쳤고 가장 첫 번째 쓴 책은 도덕 감정론이라는 도덕 이론이에요. 도덕 감정론. 도덕 감정론. 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우리가 흔한 말대로 국부론이라는 책을 쓴 거죠. 국부론. 국부론은 뭐 잘 알죠. 네, 국부론이 이제 경제학, 특히 경제학의 아버지라고 하면 정확히 틀린 말이고요. 정확히 말하면 모던 경제학이라고 해야 돼요. 네? 모던 경제학. 모던 모던. 경제학의 네. 아버지. 그러니까 고대 경제학과 모던 경제학의 가장 큰 차이가 뭘 것 같아요? 경제학 그러면 왜 철학자가 경제학을 하지? 그러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철학자들이 하는 게 경제학이에요. 철학의 중요한 교과목 중에 하나가 경제학이 있습니다. 경제학. 경제학. 경제학은 철학의 한 분과였어요. 그러니까 애덤 스미스 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리고 뭐 우리가 흔한 말대로 보수적인 자유주의를 대표하는 경제학자 하이에크도 사실은 본인을 사회철학자라고 부르고 싶어 했어요. 실제로 철학자들의 한 분과였다. 그런데 약간 지식을 좀 배워야 되니까 경제학 그러면 애덤 스미스가 아버지라고 하는데 그건 애덤 스미스가 아버지가 아니고 고대 아리스토텔레스도 플라톤도 크세노폰도 다 유명한 철학자들은 다 경제학 관련 이론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럼 뭔 차이가 있냐는 거지. 고대 경제학과 모던 경제학을 차이가 뭘까? 지금 나눴지. 나눴지. 그러면 나누려면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최우 씨 확실히 배웠어. 그게 뭐냐 이거야. 그렇죠. 너 이것도 모른다면 너는 그냥 퇴근하는 게 빠를 것 같아. 내가 볼 때 그렇게 봅니다. 아, 예습하고 왔나 보네. 뭘 예수합니까? 나는 이거 없죠. 유일하게 내가 공부 안 하는 코너가 이거랑 영화입니다. 자, 경제학이라는 것은 생산과 소비가 완결되는 단위를 기준으로 경제학을 해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고대 이전에는 생산과 소비가 완결되는 단위가 가족입니다. 가족이잖아 그때는. 그때는 그러니까 가족 경제학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기본적으로는. 네. 가정을 어떻게 경제적으로 그러니까 가족이란 건 원래 뿌리가 경제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그 가족 내에서 생산과 소비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확장할 것인가 하는 것이 경제학이었어요. 네. 그럼 현대 경제학 즉 모던 경제학의 가장 중요한 단위가 바뀌겠죠. 바뀌었지. 그게 뭐냐 이거죠. 뭐야? 뭐 사회, 국가 뭐 이렇게. 네, 가족에서 가족에서 무엇으로? 기업이지. 가족에서 예. 아 알면 그냥 해. 나 무식한 거 이미 탄로났는데. 아니야. 기업 아니야? 기업 아니야? 본인이 맞았어. 아, 내가 맞았어. 아 그럼 아까 맞다고 해줬어야지. 최욱 씨의 진실을 봐야 되잖아요. 현물 씨. 네. 그러니까 생산과 소비가 완결되는 단위가 가족에서 국가로 바뀐 국가로 거예요. 바뀌었잖아. 그러니까 국부론이잖아. 그래서 국부론인 거예요. 아이고. 그리고 국민 경제학이 탄생한 거예요. 그런 애덤 스미스가 국부론에서 한 유명한 말 아시죠? 네, 보이지 않는 손. 보이지 않는 손은 한 번밖에 안 나오고 별로 안 유명한데 안 유명해요? 잘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고 그 손만 가장 아는데. 유명한 말이 뭐냐면 우리가 오늘 저녁 배부른 식탁 위에 앉을 수 있는 이유는 뭐냐 이거죠. 어디서 온 거냐 이거지. 우리가 오늘 점심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어디서 우리가 이 풍요로운 식탁을 맞이할 수 있었나. 마켓컬리? 예. 내가 이렇게 심각하게 웃어본 적이 없는데 최근에
아 이제 수준 똑같아졌다. 아 이제 좀 속이 시원하네. 아. 자, 점심을 그런데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게 어디서 왔어? 밥을 그러니까 해. 빵을 굽는 사람 음. 또는 양조 제조업자, 분업이지. 분업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 분업. 아니 분업은 아니야. 너무 또? 이게 잘못된 지식체계를 갖고 있으면 어. 상황에 맞게 나와야 되는데 막 네네네. 나오는 경향이 아, 있어요. 죄송합니다. 자, 조금 고려해 볼게요. 네. 그러니까 오늘 식탁 위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만드는 사람들의 자비심에서 온 것이냐, 자비심에서 자비심? 온 것이야. 네. 어. 자비심에서 온 것이냐, 아니면 이분들의 자기 사랑에서 온 것이냐. 자기 사랑 같은데 자기 이윤 사랑. 추구해야 그렇지. 되니까. 그게 핵심이에요. 예, 예. 북부론의 가장 유명한 대목이에요. 초반부에 나오는. 그러니까 이때 자기 사랑이 영어로 말하면 self love예요. 셀프로. 자애심이네. 자애심이죠. 어. 자애심이라 번역을 하는데 어. 저는 이제 자기 사랑이라고 번역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가능하면. 그래요? 가능한 우리말을 쓰려고 노력해야죠. 한자 네. 말보다는. 아까는 또 자비심은 또 자비심이라 쓰고. 자비심이란 말이 우리말로 이타심 이런 말 타인 사랑이에요. 음. 근데 그 말은 잘 안 맞아. 조금 안 맞아요? 안 맞기 때문에 그런 거고. 네. 자, 그러니까 자기 사랑인데 그러면 자기 사랑이 있어야 모든 경제적 부가 즉 국가가 부유한 국가가 부를 축적하는데 가장 기초적인 게 뭐냐 이거죠. 자기 사랑이라는 거거든. 아. 네네네. 그럼 자기 사랑이라는 게 뭐냐 이거죠. 자기 사랑이 과연 네. 뭐를 아. 얘기하는 자기 거냐? 사랑이 뭐냐? 자기 이걸 사랑. 자기 이익 추구하고 자기 사랑은 똑같은 말이 아니에요. 그거는 사람마다 다를 것 같아요. 다 다르죠. 예. 다 다른데 자본주의가 자기 사랑과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체계라면 예. 자기 사랑과 자기 이익에 기반을 위해서 자본주의가 성숙하게 간다면 네. 생산력이 발전한다면 이때 자기 이익은 다 알잖아요. 자기 이익은 알지. 금방 뭐. 쉽게 알잖아요. 예. 그러면 자기 사랑은 뭐냐 이거죠. 그렇지. 자기 사랑. 자기 사랑이 그것도 경계가 있는 거예요. 경계가 항상 경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자기 사랑은 기본적으로는 다른 건 다 계약할 수 있어요. 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다른 것을 내줄 수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자기 사랑은 결코 양도할 수 없는 한 가지를 설정하고 있어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게 뭘까요? 절대 포기 못하는. 절대로 양도할 수 없는 거. 양도할 수 이건 없는 계약 대상이 아닌 거예요. 뭐야? 대한민국 헌법으로도 너 생각해봐. 너가. 지금 민기 씨가 계약할 수 없는 것. 부부간의 계약이 없는 거예요. 뭐야? 뭘까요, 그게? 아, 왜 이렇게 무식하니? 너무 어려워. 그거는 신체지. 신체를 포함하죠. 신체를 포함해요. 신체를 포함해서 바로 인격이라는 거예요. 인격 인격? 아니냐? 네, 인격은 계약의 대상이 아닙니다. 인격. 그 인격 중에 인격이 신체죠. 방금 우리 최국 씨가 말한 것처럼. 네. 그러면 자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자기를 물건처럼 취급하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큰 말이에요. 뜻이에요. 자기를 물건처럼 취급하지 않는 것. 네네. 저는 그런데 최근 집권 여당의 대통령 그리고 그 대통령의 끊임없는 거부권 행사 그리고 이 사도광산도 같이 연결돼 있는데요. 사도광산 사건 그 다음에 그것을 즉 거부권 행사하고 그걸 다시 재심의하잖아요. 네. 재의결할 때 자기들이 이겼다고 박수치는 국힘 의원들. 사람이 죽은 건입니다. 그 박수가 그러니까. 나옵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아. 이때 가장 우리가 경멸하는 이유는 뭐냐 이거죠. 왜 이게 우리를 불편하게 하냐. 왜 불편하게 하냐면 최소한의 도덕 감정이 훼손당했다는 느낌 때문이거든요. 그렇지. 그러면 이 도덕 감정론을 쓴 애덤 스미스에 따르면 오늘 공부는 애덤 스미스예요. 네. 애덤 스미스에 따르면 사람은 뭐 복잡하게 도덕적 규범이 어디서 왔냐, 이성이 어떠냐, 이성적인 판단이 뭐냐 이런 게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으로 인간한테는 도덕 감정이라는 게 있다. 네. 모럴 센티멘트라고 그래요. 도덕 감정이라는 게 있는데 이 도덕 감정이 뭐냐 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나하고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어도 다른 사람이 잘 되길 바라요, 못 되길 바라요? 일반적으로. 잘 되길 바라죠. 나하고 관계 없는 사람들이 나하고 특별한 이해관계 없으면 잘 되길 바라죠. 그런데 이해관계 생기면 약간 바뀔 수가 있겠죠. 네. 그런데 그 잘 되길 바라는 감정보다 더 큰 건 뭐냐면 다른 사람이 불행해졌을 때 그때 같이 슬퍼하는 거. 불행해졌을 때 우리는 어쩌자는 거죠. 우리는 불행해졌을 때 누구나 자기도 모르게 즉각적으로 이게 중요해요. 즉각적인 감각이에요. 네. 즉각적인 감각. 이게 그러니까 애덤 스미스가 쓰고 있는 직접적 표현이에요. 즉각적인 감각과 감성.
센스와 필링, 즉각적인 거라거든요. 이건 무슨 말이냐? 생각하고 반성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신체적으로 타인이 고통을 받았을 때 즉각적으로 자기한테 감각이 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야 된다. 그래서 이건 심지어 그래야 된다는 게 아니라 그렇다는 거예요. 이건, 자, 이건 규범이 아니에요. 규범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슬플 때 울어주는 사람은 많아. 그렇지. 왜냐면 그게 즉각적인 반응이거든. 즉각적인 반응이니까. 너가 슬퍼하면 옆에서 울어줄 사람 많다니까. 그렇지. 근데 내가 좋은 일 있을 때 웃어줄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별로. 그렇죠. 별로 왜냐면 없죠. 거기 시기 질투가 막 들어가기 그렇지. 때문에. 자, 그래서 슬플 때 울어주는 거 이거는 당위가 아니고 그냥 즉각적 그냥 반응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네. 예를 들면 아주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조차도 슬픈 사람들을 사연을 접하면 같이 운다는 거예요. 네. 이게 특이할 정도야. 네. 그러니까 애덤 스미스가 강조하는 건 뭐냐? 심지어 포악하고 가장 포악한 사람, 극단적으로 법을 어기는 사람들조차도 타인의 고통과 아픔을 마주하게 되면 즉각적으로 센스가, 그렇지. 필링이 온다는 거예요. 네. 이게 도덕 감정의 원천이라는 거거든요. 네. 이게 훼손되면 어떻게 되냐 이거죠. 저는 지금 이 나라를 집권 세력이 바로 이 감각을 상실하고 있다. 아. 저는 그래서 이 싸움이 무감각과의 싸움이다. 그럼 진짜 어렵네요. 어렵죠. 어. 무감각과의 싸움이다. 와. 그러니까 예를 들어볼게요. 무감각. 사도광산 얘기를 들었어요. 누구나 이 정책 결정을 하는 사람은 듣게 되잖아요. 그러면 두 가지거든요. 사도광산에서 고통받았던 선조들. 그렇지. 그걸 떠올리지. 그 순간적으로 떠올리거든. 맞아. 누구나 어. 조금이라도 감각 있는 사람이라면 순간적으로 그때 그 시절에 나라를 잃고 강제로 끌려가서 고통받았을 그 사람들의 그 순간 짧지만 올해는 못해. 왜냐하면 그렇지. 나도 힘들기 때문에. 나도 뭐 올해는 못하면 짧게 하거든요. 맞아. 자,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기에 감각을 자기도 모르게 즉각적으로 발달되는 이 감각에 따라서 네. 도덕적 판단도 하고 법적 정치적 결단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그 몰입도는 뭐 다 다를 수 있겠지만. 다를 수 있겠지만 네. 또는 예를 들자면 최혜병 사건도 똑같고 이태원 참사도 똑같고 세월호 참사도 똑같아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중간에 그 감각은 짧거든요. 짧지만 즉각적이고 강렬하죠. 그런데 누군가 중간에 와서 꼭 그런 것만 아니고 좀 억울한 사단장도 있고 억울한 사람도 있고 그 일본도 다 입장이 있지 않겠냐 또 도와준 것도 이 중간에 와서 나에게 뭔가 도와달라는 의사결정을 요구한다는 말이죠. 뭔가 정치적으로 배려해 주길 바라고 또는 뭔가 도와주길 바래 개인적으로. 네. 그럴 때 사람이 자 어느 쪽에 손을 드느냐는 거거든요. 어느 쪽에 손을 들 것이냐. 예를 들어서 지금 최혜병 사건이라든가 또는 사도광산을 사건을 대표했을 때 일본 사람 나름 정당한 거 아니에요? 나름대로 뭐 한 거 아니에요? 이런 입장을 대변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정부 안에. 그렇죠. 네. 그 사람 얘기를 듣고 또는 최혜병 저 사단장이 그렇게까지 큰 벌을 받아야 돼요? 그냥 좀 어떻게 좀 구해줘 주면 안 될까요? 네. 누군가 얘기 들었으니까 판단했을 거 아닙니까? 그거 한 20-30% 있죠. 있겠지. 네. 그러면 들었을 때 이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는 것은 어떤 감각이냐는 거예요. 어떤 감정이냐. 예를 들어서 최욱 씨한테 누군가 부탁하는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방송에 한번 나오게 해달라든가 뭐 하다든가 억울한 것은 없는데 뭔가 자기가 생각하기에 별로 억울하지 않은데 뭔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 그런데 사실 더 큰 사건이 있어. 그럴 때 사람이 자기한테 직접 부탁을 하잖아요. 저도 부탁을 많이 받아보면 그 느낌이 뭐냐면 이 부탁을 거절할 때 뭐가 훼손된다는 느낌이냐는 거예요. 이 훼손되는 건 나의 자기 자신에 대한 과대 망상이 훼손되는 거거든요. 자기 권력 감각이 훼손될 뿐이에요. 타인을 도와주지 못해서가 아니라 아픈 사람을 봤을 때 내 감각이 훼손되는 게 아니고 내가 영향력이 없는다는 걸 보여주는 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순전히 즉각적이고 감각적인 이 느낌을 압도하는 오로지 자기 자신에 대한 권력 감각밖에 없는 거다. 이 사람이야말로 어느 정도까지 간 거냐면 자기를 버릴 만큼 자기 과대망상에 빠진 거야. 아, 자기를 버릴 만큼 자기 사랑, 과대망상에 빠져 자기 있다. 사랑조차도 잃어버릴 만큼. 아, 그럴 수 있겠다. 자기의 사랑도 잃어버릴 만큼 과대망상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디올백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냉정하게 말하면. 그게 제일 궁금했거든. 돈이 없어서 받는 게 아니에요. 과대망상 때문에 빠지는 거예요. 과대 권력욕 때문에. 그게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하는
자기가 엄청난 사람이라는 게 훼손받는 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과대망상이네. 그렇죠. 그게 과대망상이죠. 그렇지. 다른 말은 권력욕이고 속세 표현으로 하면 권력욕이고 그러네. 그걸 철학적으로 말하면 일종의 자기를 사물화시킨단 말이에요. 사물화. 사물화. 자기조차도 사물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네. 자기조차도 마치 왕관을 쓴 왕관 그 자체로 느끼는 거죠. 왕으로 느끼는 게 아니라 왕관이 된 거예요. 그러네. 이런 상태에 이런 것이 가장 심각한 상태다. 이건 감각이 있어 없어요? 무감각. 그거 거기에는 이제 감각이 없지. 그러니까 감각이 없는 집권 세력과의 싸움이다. 와,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싸움이다. 어려운 싸움. 아. 어려운 싸움뿐만 아니라 가장 고통스러운 싸움이에요. 그럼 어떤 이성이나 그다음에 합리 이런 게 아예 먹혀들질 않겠네. 안 먹히죠. 그렇지. 그걸 나치가 끝나고 나서 예. 나치를 증언하려고 한 모든 사람들이 가장 고통스러운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증언할 수 없는 거 차마 떠올릴 수 없는 고통을 가지고 증언을 해야 되는데 지금 증언을 안 받아들인 사람이 뭐냐면 감각을 잃어버린 거예요. 감각을 잃어버린 사람 앞에서 증언하기가 어려워요. 세월호 아무 감각이 없어. 이태원 감각이 없어요. 그러네. 감각 자체가 없어. 지금 그 사람 감각이 없는 사람이 그 자리에 간 거예요? 아니면 그 자리에 가서 감각을 아니, 더 잃은 거예요? 저는 잘은 모르지만 이 정도까지라면 원래 없었다고 보는 게 이미 잃어버린 지 오랬다고 봐야 되고 그래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검찰들의 행위를 보면 그런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이라고 하는 직책이 약간은 무감각한 직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감각을 없애야만 네. 검찰 활동을 할 수 있는 건 아닐까 설마? 그런 생각까지 들어요. 그래서 이 검찰 지금 그 이번에 검찰 다 그런 건 아닌데 다 그런 건 아닌데 그 중에 일부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부의 검찰들이 그런 것 같고 그게 이제 굉장히 저희들한테 고통을 주는 거다. 지금 현재 고통의 뿌리는 무감각한 사람들에 의해서 감각을 잃어버린 사람들에 의해서 통치당하는 느낌. 근데 소위 말하는 대표가 감각이 없다 보니까 그 주변에 감각 있던 사람들도 없는 척을 하는 건지 같이 감각 없어지는 있던 건지. 사람들은 다 중도 떠나버린 탈락되죠. 거예요? 그렇죠. 쫓겨나든지 스스로 물러나든지. 그러니까 최악이네. 이번에 그 누구죠? 청문회 때 보니까 그분 청문회 이번에 방송통신 다 그래 다 이진수? 보면 하나같이 다. 어떻게 놀라운 건 뭐냐면 저분이 조금이라도 감각이 살아있으면 이걸 못 견디거든요. 맞아. 부끄러움 때문에 맞아. 수치심 때문에 못 견딘단 어떻게 말이에요. 하나같이 다 그래. 근데 감각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렇지. 아.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 세속적인 표현, 뭐 네. 속세에서의 표현은 감각이 없다는 것은 인간도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네, 그렇죠. 그렇잖아요. 네. 아니 인간도 아니다. 짐승만도 못하다가 더 정확해요. 짐승도 감각이 감각이 있으니까. 짐승도 그러니까 감각이 우리가 있는데, 이거를 논리적으로 하나하나 반박하고 예. 그 안에서 실수하면 우리는 또 잡혀가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에너지는 막 계속 써야 돼. 하면서 괴롭고 또. 근데 이 공격을 받는 쪽에서는 아무렇지도 않은 그렇죠. 거야. 아, 그러니까 열받네. 우리가 볼 때는 그냥 힘으로 밀고 가는 것처럼 보여. 그렇죠. 와, 이거 어려운 싸움이다. 프레모 랩이라는 네. 그러니까 그 아우슈비츠를 경험하고 온 그래서 평생 먼저 자살한 그 동료들한테 무책임하게 죽었다고 끝없이 비판하면서 그분도 끝없이 증언하기 노력했거든요. 그분도 결국 나중에 자살해요. 그런데 이분이 아우슈비츠에서 겪은 것만큼 고통스러운 건 내 말을 듣는 사람들의 무감각. 그럴 수 있겠다. 감각이 없는 거야. 난 아픈데 즉각적으로는 고통을 못 느낀다는 게 사도광산에서 느꼈을 선조들의 그 아픔을 단 1초도 떠올리지 못한다는 건 이건 그런 사람들이 지금 우리를 통치하고 있다는 건 심각한 문제죠. 그럼 우리가 소위 말하는 뭐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그 사람들도 이쪽에 그 말도 아까운 거지 사실. 아까워요. 더. 네. 거기는 환자니까 그런 말을 쓸 수가 없는 건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네. 이게 이제 그래서 이 분들이 다만 제가 국회 청문회를 보면 그걸 느꼈어요. 설득의 기술이라는 게 있거든요. 레토릭, 수사학이 있는데 수사학이 있고 진실을 말하는 용기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예전에 고대 그리스에서 통치자들이 두 가지를 다 배워요. 첫 번째는 설득술을 먼저 배웁니다. 레토릭을 먼저 배워요. 레토릭을 왜 배우냐면 예전에는 교육은 지배자들만 받는 거거든요. 피지배자는 교육을 안 받아요. 그러니까 지배자들은 교육은 뭐냐면 피지배자들을 설득하는 기술이에요. 설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진실을 말하면 안 돼요. 진실이라고 믿게 만드는 게 중요한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상대방이 듣기 좋은 말을 주로 해요. 상대방이 조금 불편한 말을 하겠어요. 듣기 좋은 말. 듣기 좋은 말 하는 거죠. 네. 여기까지는 기본적으로 레토릭이에요. 네. 오늘날은 레토릭을 대학에서 배우지 않아요. 왜 안 배우냐면 지금은 대학은 지배자를 생산하는 곳이 아니거든요. 옛날에는 지배자를 생산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레토릭을 배운 겁니다. 수사학을. 그렇구나. 그런데 리더들. 예. 네. 그런데 제가 청문회를 보고 있으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분들이 배운 건 음. 아주 낮은 수준의 레토릭을 배웠구나. 낮은 수준의 레토릭만 최저급이 배웠구나. 레토릭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설득하려고 하지만 설득은 안 돼. 그렇죠. 아.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그래서 아. 가장 낮은 수준의 레토릭이 뭐냐면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 대화를 어떤 상황이 돼도 자기 얘기만 하는 거죠. 못 알아듣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 척하는 거죠. 엉뚱한 얘기 하는 거예요. 네네. 예. 엉뚱한 얘기 계속 저는 그러니까 규정에 맞게 썼습니다. 돈을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근데 사실은 정치인이란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때로는 지배자로서 예전 같으면 수사학을 배워야 되죠. 듣기 좋은 말, 듣고 싶어하는 말을 통해서 상대를 설득하는 기술도 물론 있어야 되겠죠. 네. 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파르헤지아. 파르헤지아? 예, 들어보셨나요? 그거는 제 수준에서도 처음 듣는 표현인데요. 그렇습니까? 파르헤지아라는 말은 미셸 푸코라는 프랑스의 당대 최고의 철학자가 네, 미셸 푸코. 마지막 죽을 때까지 자기가 죽을 때까지 마지막에 얽매였던 철학적 주제인데요. 파르헤지아는 쉬운 말 하면 진실의 용기예요. 진실의 용기. 예. 그러니까 상대방이 진리라고 믿게 하는 게 아니라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진리는 잔인하단 말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진실을 말하면 사실 어떻게 되냐? 불편해. 모두가 불편해요. 불편해. 자기만 불편한 게 아니라 다 불편해. 다 불편해져. 네. 네. 그러니까 그 진실을 말한다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용기가 필요해. 그냥 솔직히 말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네, 솔직히 말할 수 네. 솔직히 말하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 불이익을 심지어 이것 때문에 내가 죽을 수 있어도 네. 진실을 말하는 것. 이게 파르헤지아예요. 그게 바로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그걸 대표적으로 보여준 사람이 소크라테스예요. 소크라테스가 마지막에 그 끝까지 부탁하고 청중들이 배심원들이 네가 이렇게 말해주면 살려줄게. 그래도 끝까지 거절하거든요. 맞아요. 나는 진실을 말하겠다. 진실. 내가 죽음이 내 문 앞에 와 있더라도 나는 죽을 말하겠다. 이게 이제 파르헤지아거든요. 파르헤지아. 그러니까 정치적 지도자한테 마지막 요구하는 거예요. 이건 그러니까 이분들은 큰 정치인이 될 분들이죠. 보통 정치인들은 거기까지 못 가요, 사실은. 자기 이익에 박다 보니까. 그렇지. 그러나 근데 파르헤지아 이게 발달될 사람은 내가 볼 때 현실 정치인으로 성장하기도 어려워. 어렵습니다. 그 전에 이미 중도 탈락합니다. 그러니까 예. 그게 이제 우리가 같이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어떤 정치인이 파르헤지아를 가지고 있으면 어떤 순간에 지키려고 노력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정치인들이 크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많지 우리 않을 것 환경이 같아. 이제 그러면 좋죠. 예. 그런데 지금 파르헤지아를 기대하는 것은 좀 어렵고. 네, 어려워. 오늘도 어렵고. 봤잖아요. 그 경찰 내부에서도 그거 하면은 바로 자천되고 밀려나고. 그렇지.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진실을 말하는 사람을 가장 경멸하는 정치. 그러니까 파르헤지아를 살려야 되거든요. 작게라도. 네. 평상시에 우리가 진실을 말할 용기를 많이 갖기가 어려워요. 그렇습니다. 어려운데 그 용기를 가진 사람들을 지켜내는 게 필요하잖아요. 네. 근데 지금 정치가 그분들을 감옥에 보내고 그렇습니다. 또 다 고소고발하고 고소고발하고 파르헤지아는 지금 다 그리고 잡아들이는 그 매체들도 전부 죽이려고 하고 그렇습니다. 마지막 그 매체 중에 그나마 공적 영향에 살아남아 있는 MBC조차도 네. 뭔가 하려고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감각을 조금이라도 가진 남아있는 우리가 네. 감각을 상실한 정치 세력과의 싸움에서 이기려면 네. 이게 나가려면 제 생각에는 무엇보다도 감각을 계속 깨워야 된다. 깨워야 돼. 파르헤지아. 근데 감각이란 무슨 감각이냐면요. 간단한 거예요. 더 설명하지 마세요. 시간 네, 없습니다. 아주 간단한 이제. 겁니다. 네. 타자의 고통에 반응하는 감각이에요. 그냥 즐겁게 노는 감각이 아니고요. 네. 즉각적으로 그래서 제가 이런 말 합니다. 최근 6개월 동안 어디선가 우는 고양이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는가? 제가 하나의 대표적인 사례로 드는 예예요. 무슨 말이냐면 대한민국 사회에서 지금은 심지어 저 시골 마을에 가도 고양이가 많아요. 그리고 고양이들끼리 싸우고 어쩌다 하다 보니까 다치거나 이런 고양이들이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럼 네. 고양이가 울어요. 최욱 씨는 내가 보기엔 최근에 못 들었을 위험성이 있거든요. 너무 매불쇼에 몰입하다 보면.
어떤 것에 몰입하다 보면 음. 그러니까 사회 경제적으로 성공하는 사람들 출세 가도를 달리다 보면 어떤 경향이 있냐면 이 감각을 잃어버릴 수 있는 위험성이 굉장히 커요. 그럴 수 있겠다. 그건 좀 내가 옆에서 본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지난 6개월 동안 내가 밖에서 들리는 고양이 울음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다는 얘기는 고양이 울음소리가 없었던 게 아니고 내가 그 소리를 못 들은 거예요. 들었어. 이게 내가 무감각으로 갈 수 있는 위험한 척도인 거예요. 그리고 그게 제가 보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 나라를 집권하고 집권 세력들의 뿌리가 검찰이잖아요. 네. 이 검찰들이 조금 특히 특수부에서 성공적인 어떤 경로를 지켜온 분들이 그 무감각의 세계에 빠져 있는 건 아닌가? 네. 그래야만 이분들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해석할 수 있다. 네. 이런 알겠습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파르에자 말은 좋고 와 진짜 멋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가 현실에서 보면은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어렵죠. 단적인 예 내가 맨날 얘기하는 게 있잖아. 지난 정부 때 문재인 정부 때 그렇죠. 대한민국 최고의 영웅으로 알려져 있던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를 비판하면 비판하는 사람이 적폐가 되는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있었죠. 그때 뉴스타파는 검증 보도를 합니다. 그렇죠. 그때 정의를 외쳤던 사람들이 뉴스타파에 다 손가락질하고 그랬죠. 구독 취소하고 후원을 끊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반성해야죠. 반성해야 됩니다. 그렇죠. 저는 그러다고 봅니다. 예, 지금이라도 반성해야 그 감각을 깨울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더 뉴스타파를 많이 봐줘야 되겠네. 근데 그런 일은 제가 볼 땐 앞으로 또 계속 생깁니다. 반복될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우리 최욱 씨가 하는 매불쇼도 그 네. 감각을 깨우는데 감성을 깨우는데 조금 더 그런 기여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알겠습니다. 바람이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은 무감각과 싸우는 시대라는 점 다시 한번 우리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박구용 교수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